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지용태 전문위원입니다. 예, 오늘은 전자화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연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전자화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 강연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오늘 이제 그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지용태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 강연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많이 오를 때였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거래소 폐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부 유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와 같은 발언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폭락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제가 처음 강연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현재 시가를 찾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렸던 말이지만 잘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조언이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시발점으로 삼아서 이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블록체인이 뭔지 왜 이게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게 되면 정말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코인들을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전자화폐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트론이라든지 버지라든지 뭐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코인들이지만 그 코인들 외에도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코인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고 그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시는 게 제 강연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이제 공부하시면 아마 오늘의 강의가 이제 뜻깊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전자화폐 개념을 이제 첫 번째 목차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알트코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맺은말. 지난번에 강연했던 강의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훑을 거예요. 자, 이제 전자화폐가 뭐냐? 전자화폐라는 건 간단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실물 화폐들, 실물화폐라고 부르죠. 지폐를 내고, 동전을 내고, 우리가 뭘 사거나, 물물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실물화폐입니다. 그런데 전자화폐는 뭐냐?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로 교환되는 화폐를 전자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그 가상화폐의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예, 이게 지금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는 거고, 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주요 가상화폐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가상화폐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화폐 교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자화폐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이거를 교환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해를 하시면은 큰 걸 얻어가시는 거예요. 자, 뒤에서 기술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들은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개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읽어볼게요. 자,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P2P,
이게 P2P는 개인 간 거래예요. 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똑같은 거래 장부 화분을 나눠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 생긴 거래 내역을 거래 장부에 써넣는 거죠.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모여서 거래 장부를 최신 상태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10분에 한 번씩 거래 장부가 최신 상태로 갱신된 걸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장 최근 10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돈과 관련된 모든 내력이 거래 장부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래 장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숫자가 물에 번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수로 애기가 두 페이지를 뜯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부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없는 것들을 이제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 복사해가지고 빈 곳을 메워지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장부를 조작할 수가 있나요? 없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 인정한 그 장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안전한 장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P2P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장부는 안전하다. 또 분산화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은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고 돈을 주거나 거래를 할 때 은행에 돈을 줬다는 거 기록이 은행에 남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통장을 주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혹시 갔어요. 근데 은행에 너 장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존재하는 거죠. 은행에서 모든 장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집중화된 거래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은행이 돈을 또 찍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전쟁 같은 데에서는 은행이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밑에서 두 번째 블록을 보시면 문단을 보시면 최근 거래 내역을 적어 넣었으면 새로 만든 거래 장부를 다시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가 나눠 가져가는 거죠. 이거를 10분에 한 번씩 반복하게 되면 이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래 내역을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런 것들이 모인 거죠. 그 거래 장부 전체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죠. 분산화되어 있죠. 모든 장부가. 그리고 어떻게 훼손되더라도 몇몇 개 훼손되더라도 과반수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복사해서 빈 곳을 채워넣고 장부에 거래된 기록들이 계속 복사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화되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검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중앙 집중화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과연 은행이나 돈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앞으로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요거 다음 PPT에서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글씨가 너무 안 보여요. 아, 그런가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이 PDF를 나중에 다운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약간 집중을 일단 해주시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보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나눠주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도식화시킨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왼쪽 밑에 보시면 이 컴퓨터 3개가 거래한 블록, 컴퓨터 2개가 이제 거래한 블록이 있죠. 이 해당 거래 블록을 생성해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에 보시면 A가 B에 대한 거래 요청을 한 내용이죠. 그게 이 거래 블록이 이제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식의 블록 많이 맞췄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래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A가 B한테 거래 요청한 블록이. 그러면 이 거래 블록 요청된 게 그 오른쪽에 보면은 거래가 완료된 거 어떻게 돼요? 정보가 상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을
그 기존의 블록체인에다 결합한 거죠. 그러면 그게 이렇게 돌려져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된 게 있으면 그거 전체가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모든 A나 B라는 모든 거래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B에 대해 거래 요청한 내역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니까 이게 또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바로 블록체인의 거래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어려워요. 내용상으로는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거 한마디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기존에 집중화돼서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됐던 게 분산화돼서 인터넷의 모든 사용자들이 그거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들이 그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따로 검증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검증이 되는 거니까 분산화돼서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2017년 가상화폐 가격 추이 보세요. 자, 비트코인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더리움 오르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2017년까지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게 몇천 배가 오른 거죠. 이때 당시까지. 근데 2017년 12월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말부터 이제 하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에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왔지만 많이 이제 밑으로 떨어졌죠.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이 오르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점에 올랐을까요? 자, 13년 4월 보시면 키프로스 사태가 있었고, 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시켰죠. 그 다음에 2016년 7월 달에 블랙시트 가결됐었고, 브라질 대통령 탄핵,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제기.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뭔가 요동칠 때, 외환시장들이 좀 이제 힘들어졌을 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될 때, 이런 때, 기존의 화폐 시장이 출렁이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의 가치가 높아졌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가설로 세우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금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금 가격이 치솟죠. 근데 보세요. 금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금 가격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꾸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2017년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이제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왜 됐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죠. 2018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7년 12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기축통화 미화라든 이런 데서 이제 그쪽이 헤게모니가 유지돼야 되는 쪽에서 일부러 비트코인을 죽이긴 하고 있지 않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하죠. 그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들은 그냥 화폐 찍어내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이게 득세를 하게 되면 화폐 찍어내는 게 이제 나중에 애매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외화 유출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때 당시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쪽에서 강하게 나갔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가상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중국이 가상화폐를 금지를 시켰었죠. 그러면 그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시장 어느 쪽으로 왔겠어요? 한국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거래량도 높았었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김치 프리미엄으로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어떤 세계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았어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다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다 팔면 엄청 이득을 챙기겠죠. 30%가 증가했었어요. 30%가 넘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와가지고 한국에다 팔면 무조건 이득인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그럼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팔고 자국으로 돈 가져가면 무조건 이득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외화 유출의 위험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두 많이 성행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한국에다 돌아와서 그걸 팔고, 왜냐면 비트코인 그쪽 외국 거래소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만 하더라도 30%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존재했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돈 번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이제 금 가격,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치솟아 올랐었죠. 한국의 거래량들도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래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국발 비트코인 폭락이 시작됐었죠. 예. 그래서 1월 한 달간 엄청나게 이제 그 금액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여파를 미쳐서 좀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제 상승기쯤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아직 하강기에서 이제 지금 딱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죠라고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최소한 발목에는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목에 해당하진 않을까. 그래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낙관적으로 약간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변수들은 많이 생겼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함부로 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금액으로 조금만 사서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신감이 생기셨을 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보다 10배는 무서운 시장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선물 시장에 이미 도입이 됐어요. 이거 이제 좀 지난 내용이고, 선물 시장에 도입이 돼서 나스닥 같은 데 이미 선물 시장에 도입이 됐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도입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선물 시장은 어떤가요? 숏 치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숏을 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바로 선물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롱 시장하고 숏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각자 이제 판단해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예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선물 시장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시장에 편입됐다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일 유명한 것들이에요. 뭐 비트코인 캐시, 리플, 예, 라이트코인, 예, 가상화폐 종류들입니다. 대시, 램, 아이오타,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성공한 그 가상화폐가 있어요. 아이콘 같은 거 몇십 배 올랐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제 사신 분들 몇 원대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지금 그게 이제 꽤 올랐으니까 많이 돈을 버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유망한 ICO라는 게 있어요. ICO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비상장 주식들 알잖아요. 그렇죠?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은 이제 거래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거래소에 들어오기 전을 이제 ICO라고 합니다. 그래서 ICO로 이제 들어온 것들이 이제 상장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랑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라이빗이라고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기관이라든지 일부 이제 고래들한테 파는 거를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해요. 프라이빗으로 먼저 팔고 그 다음에 프리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살 사람들 먼저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프리세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30%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ICO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말고 가상화폐에 대한 ICO와 관련된 블로그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ICO들이 있다 이런 것 정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ICO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혹은 중견기업 대표님들 혹은 대기업에서 지금
ICO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월 달에도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들, ICO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ICO들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은 이게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어떤 식으로 연구되나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에서 이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검색해서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네, 저희 구글에 가셔가지고 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라고 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니까 예, 다운받아서 직접 보시면 돼요. 요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쭤보면 잘 몰라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대부분이. 그쵸?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다 딱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잘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예, 왜냐면 이거는, 이게 지금 사람들마다 다르게 대답해요. 학자들도 다르게 대답해요. 이게 웃긴 게.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것도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죠? 산업혁명 처음에 일어난 거. 이제 증기기관이 도입돼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적이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을 보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여기서는, 여기의 정의에 따르면 ICT하고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난 것. 6대 분야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뭐 다르게 보는 것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화되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센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 사물까지도 모든 센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돼가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거. 예, 그게 이제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날 수도 있고 로봇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커넥티드 월드라고 이제 커넥트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커넥트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모바일 요즘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모바일로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연결이 되죠. 모바일에. 인터넷상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바일상으로 우리 애기가 집에서 어떻게 놀고 있나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은행 거래도 직접 그걸로 다 하고 있고, 그렇죠? 상품도 그걸 다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것들도 그렇게. 예. 여행을 갈 때도 그걸 통해서. 지도 필요 없죠. 그거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내비게이션, 그렇죠? 모든 것들이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다 스카우터 끼고 다니면 모든 걸 뭐 다 수치화시켜서 볼 수가 있고 뭐 날씨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죠, 이미. 자,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모든 센서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유된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중앙화돼서 모든 그 데이터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그걸 다 갖게 되겠다. 그럼 우리 모두를 통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빅브라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hared economy라고 돼 있는데 shared 제가 발음은 좋지 않아요. 저는 원어민이 아니라 토종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shared는 뭐냐면 우리 에어비앤비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뭐래요? 해외에 딱 놀러 갔어요. 근데 숙박을 어디를 할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면 자기 방 하나가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와서 니네들 며칠 쉬었다 가라. 에어비앤비에 돈만 내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죠. 그 쉐어드 이코노미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전에 강연했을 때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애완동물도 공유하는 시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차원의 변화는 뭐냐? 자, 과거에는 우리의 모든 인프라가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중앙은행이 있어서 모든 돈 거래와 관련돼서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통제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면 중앙에 이렇게 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보안을 해야 되고 은행에 무장 경관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를 해결하는 게 바로 분산 구조의 시스템이고 이거의 핵심이 암호화하고 분산 장부고 이거를 완벽하게 해내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죠. 물론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요거 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무인자동차, 가상현실, 지능형 드론,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3D 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각광받는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이 미래 기술들인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저희가 수진 기업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과 해시 암호화 기술, 분산 처리 구조에 따른 저비용의 무기로 자, 앞에 말을 다 잊으셔도 되고 분산 원장 구조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분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복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자, 블록체인의 종류와 구조인데 이거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특별히 알아놓으시지 않아도 돼요. 퍼블릭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집중화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채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그럼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자, 비트코인처럼 거래하고 하는데 그 화폐 개념으로만 쓰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 분야는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 금융거래, 두 번째 공증, 증명, 보험, 등기 서비스, 인증, 헬스케어, 공공 분야.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다 개인정보, 개인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분야에는 모두 다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기업 대표님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고 있는 대표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약간 이제 혈액으로 검사하는 회사, 유전자 검사,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좋게요, 안 좋게요? 좋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화된 정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암호화 시켜가지고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는 가상화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디지털 컨텐츠 유통도 있고 전자상거래, 부동산거래, 환전, 투표, 금융보안 플랫폼 이런 것이 지금 이미 다
다 나와 있어요. 일반 화폐로 사용한다는 가상. 거죠. 그렇죠. 사실 일반 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전부 다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어요. 공공문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가상화폐 발행 지금 돼 있는 그런 코인도 있어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나카모토 사토시, 이분이 만든 인터넷 화폐, 요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상화폐의 아버지 같은 친구죠. 그래서 최초로.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중심이에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이 같이 따라서 폭락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에 따라서 오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밑에 왼쪽 밑에 보면 비트코인 생성 및 사용 흐름도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홈페이지에서 지갑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전소에서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지갑에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거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굉장히 진일보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금융산업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사례들이에요. 이제 보시면 전 세계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도가 활발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있고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게 여기 시티은행도 있고, 그렇죠? 시티. 뭐예요, 여기 보면. ING 생명.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음. 금융권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스터카드도 보이죠? 비자 카드도 보이고. 굉장히 여러분들 아는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JP모건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금융기관 투자가 돼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미. 자, 그래서 금융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금융과 통신과 유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융합이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응하는 금융기관들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R3 컨소시엄 같은 건데, 이 내용은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약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의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현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각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혹시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하실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카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결제를 코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비트코인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도 사실은 그 비트코인을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을 안 쓰고 카드를 대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있으면 그것도 카드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망라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도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저희 우리 김훈 의원님도 지금 들어오셨네요. 김훈 의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김훈 의원님도 한번 질문 올리시면 저희가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었네요. 죄송합니다. 못 봤는데 블록체인 데이터는 저장은 채굴 PC를 이용한다던데 채굴이 필요 없는 코인들의 블록체인 데이터는 어디에 분산 저장되나요? 요거는요. 그 기술이 따로 있어요. POS라는 기술이 있어요. POS. 채굴형이 있는 거고 POW 뭐 이제 채굴하는 거. 이제 채굴형은 뭔지 아시나요? 채굴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더리움 같은 거 직접 캔다. 그래서 뭐 채굴기를 산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채굴기를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다단계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다단계 회사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다단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 다단계 회사들은 가능하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개의 기업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기를 뭐 팔아가지고 뭐 채굴기를 600만 원어치 사면은 매달 뭐 50만 원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의 다단계 회사들 다들 아시잖아요. 예. 다단계 회사는 화장품 회사든 뭐든 뭐 FX 회사든 전부 다 다단계 위에 있는 돌 빼서 밑에 또 맞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아닌 다단계 회사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구조니까 특히 가상화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를 그런 데선 채굴기로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사가지고 이더리움을 이제 캐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캐져서 그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자료는 또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라이프 3114 네이버닷컴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자료 요거 그 스태프님한테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채굴 PC를 이용 안 하면은, 채굴 안 하는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는 어디에 분산 저장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POS 같은 게 있어요. POS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위 고래라고 해요, 고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코인을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10개 가지고 있고 뭐 100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00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제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굳이 채굴하지 않더라도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이제 POS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POS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POW랑 POSD 그다음에 DPoS라고 또 따로 있어요. 디포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강의 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더 없으시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융산업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현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보세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어때요? 기업은행. 전부 다 은행에서도 이 블록체인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연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었죠. 사실은 가상화폐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제 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굉장히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관대하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규제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완화랑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 이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본, 중국. 근데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금지시켜 놨는데 이미 홍콩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또 중국에서도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가? 자, 그래서 블록체인과 금융, 지급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림 그대로예요. 첫 번째 보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 및 송금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송금도 문제없게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행들이, 자, 환율을 통해서 자,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죠. 그쵸? 근데 이제 가상화폐 활용하면 수수료가 최소화되겠죠.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비상장 주식 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중개기관을 통해서 기존에 거래했기 때문에 그 중개기관들이 비상장 주식 관련해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사실. 그쵸? 근데 블록체인 방식이 도입되면 그런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대출 분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대출과 관련돼가지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하고 대출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투자 분야 볼까요? 투자 분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역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통해서 혹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블록체인과 금융, 이제 무역금융 분야 볼게요. 자, 우리가 무역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송장 사기로 큰 피해 입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서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이 신뢰성 기반으로 되는 문서들은 뭐가 도입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대표님들이랑 계약서 쓸 때 되게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블록체인과 금융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개발 부분들 말씀드리면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야 된다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중앙은행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이제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가상화폐가 있다는 게 눈에 가시 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이건 기술적으로 뭔가 해결 방안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건데 블록체인하고 이제 보안 기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 요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게 나와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잔틴 장군 문제가. 자, 비잔틴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군단, 비잔틴 군단에서 쳐들어갔어요. 자,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이제 장군들이 몰려가가지고 이제 다 공격을 이제 딱 했는데 성을 함락해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비잔틴 장군들끼리는 서로 사실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예. 연합해가지고 간 거긴 한데 서로 나는 약간 내가 좀 늦게 가거나 그러면은 우리 애들 덜 희생시킬 수 있어.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비잔틴 장군들이. 그러면 10명 중에 5명 이상만 과반수 넘는 인원만 들이닥치면 성은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비잔틴 장군들은 각자 군단의 인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막 다 희생해도 좋아요? 그렇죠. 최소화시키고 싶죠.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들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내가 사실 좀 늦게 쳐들어가면 나머지 장군들이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줄었을 때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피해를 적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다른 이제 뭐 나눠줘서 기분 나쁘다. 그럼 그 장군 치러 가가지고 걔네들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잔틴 장군들은 지금은 이 성을 공격해야 되는 공통된 목표가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 장군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잔틴 장군들이 과반수만 쳐들어가면 저 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데 비잔틴 장군들끼리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잔틴 장군들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장군들이 각자 푸는데 10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가 풀었어요. 10분 동안. 그러면 그거에 답을 가지고 그 다음 장군한테 가면 그 다음 장군이 그 또 다른 문제를 또 풀어서 거기에다 붙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장군한테 가가지고 또 그 문제에 이어서 다른 문제가 내진 거를 그 다음 또 풀고, 그런 식으로 10분 걸리는 문제들 쭉 이어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써서 보낸 장군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쳐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과반수만 넘기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 비대칭 잔고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바로 블록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같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이어서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장군들은 어떻게 돼요?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서로.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서로 원장에 그동안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계속 연이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다 공통적으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장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이게 난제였어요, 사실은. 암호화 기술 중에서 비잔틴 장군이 그 가졌던 게 가장 큰 난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사토시가 해결한 거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증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방식의 예도 이게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증. 자,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 집중식 인증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어떻다? 분산된 인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과 규제 산업의 규제. 자, 그럼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자,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은 블록체인 시장이 약간 위축됐어요. 예. 근데 블록체인 시장은 그거보다 더더욱 발전하고 있다.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더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도 여기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간 감독 및 분석이 가능하고 디지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 어떤 것들을 있냐? 첫 번째는 블록체인 활용을 현실화하는데 아직까지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그쵸? 요게 이제 제가 이거 간단하게 재밌는 얘기긴 한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그냥 어바웃으로 얘기하면 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존에 비즈니스 하던 게 있어요. 대표님들이. 그러면 기존 비즈니스 하는 거에다가 블록체인을 결합시켰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생각보다 많이 든다.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이 기업은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전자 분석을 한다. 그럼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가 이미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쵸? 그럼 이제 기존 비즈니스가 있는 거니까 여기 또 특별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게 만든 윤활유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걸 만약 블록체인으로 넣는다 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 많아요, 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부르는 게 약간 이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 자, 여기 우리 그 강연 듣고 계신 분들 블록체인 대학원 이런 것들 좀 우리 국내에 생겨 있어요. 근데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나도 각광받고 있고 어느 뭐 어디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모든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좋아하는 이제 직업군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ICO를 통해서 상장까지 가는 거예요. 자, 거래소 상장하는데 거래소가 돈을 받게요, 안 받게요? 받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자, 빗썸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빗썸. 이제 그 다음에 업비트. 이제 1, 2위잖아요, 거기가. 업비트가 1위, 뭐 빗썸이 2위 뭐 이랬었는데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큰 회사들 뿐만 아니라 뭐 그 위에 3, 4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거래소 상장하는데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심지어 자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그런데 쿠코인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도 엄청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좀 관여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누가 요구해요? 국가에서? 아니 거래소에서 이건 우리가 상장해 줄 테니까 얘네들한테 10억 내. 막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돈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제 뭐 액수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하면 그 회사들이 저한테 이제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뭔데 그런 거 비밀 얘기하냐고 뭐 이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바이낸스에서 멱살 잡으러 저희 홍콩에서 여기까지 오진 않겠죠. 예. 바이낸스 거는 공개할까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한국 지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멱살 잡으러 올까봐 그것까지 공개 안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돈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개발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소 상장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번외 얘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채굴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트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격이 꽤 높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비용이 좀 높다. 그래서 비용이 여러 가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블록체인 해킹 가능성. 요것도 아직까지는 여기가 블록체인이 지금 개발 초기, 아직은 진입 단계잖아요. 아직 확장 단계 가기 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해킹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엄청 폭락했었어요. 최근에도 또 해킹 한번 당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해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그럼 다 날라간 거예요? 예, 그거 상당 부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상화폐 그게 NEM 뭐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가상화폐 하나가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잡아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훔쳐간 놈들을 결국에는 못 잡아냈죠. 막 이제 여기다 팔고 또 저쪽에 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블록체인 연결돼 있대.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킹 당한 거는 참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이제 해가지고 거래하고 또 이 거래소에서 저기로 넘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가장 큰 해킹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거래잖아요, 그렇죠? 거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고 싶겠다, 안 하겠다? 쉽게.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세금 매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매기려면 이게 통화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가 아니니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지폐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세나 이런 거 매기고 싶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못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매길 거다. 타 국가와 똑같이 매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수료라든지 고객 정보 보호라든지 고객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보안 관련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하게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이게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핀테크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제가 예전에 강연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 핀테크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탄압이 심했어요. 은행들이 자기 먹거리 뺏긴다고. 근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도 블록체인 기술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너무 압박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예, 다시 그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아까에 이어서 예, 블록체인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또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거의 범주 성격이 무엇이냐. 이제 과세를 하려고 되면 이제 그게 화폐든 뭐든 이제 이게 명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지금 법의 부재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국이 EU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거래세나 이런 것들을 매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곧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한 이제 법제화가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국가는 그 합법적인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거 정보 비하화는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너무 치우쳐진 관점이긴 하죠. 그렇죠? 국가가 이제 사실 해주는 게 많으니까 예, 그 치우쳐진 관점이고 일단은 국가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게 맞긴 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뭐 사실 증권도 증권거래세 내잖아요, 우리 그쵸? 예. 세금은 있는 게 맞긴 하죠. 근데 뭐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이게 사실 맞겠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없을 때 빨리 돈 버셔서 빨리 빼세요. 네? 세금 없을 때. 네, 그러시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되잖아요. 네. 자, 이건 제 공식 입장 아닙니다.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법제도하고 감독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비해야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외국환거래법 이런 기존의 이런 것들도 좀 정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시장 감시 기능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사점을 얘기할게요. 본질적인 이슈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이 여러 분야에서 타진하고 이를 기존 체계에 접목시키는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 등장한 거예요. 기존과의 그 중앙 집중화된 걸 완전히 분산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기존 체계하고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일어나고 기술적으로 아직 보완돼야 될 부분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정말 쉽게 적용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어렵다. 예, 아직은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같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거에 수용하기에는 저항이 클 것. 그래서 저항이 크죠.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난리였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소 폐쇄해야 된다. 말 번복했다가 뭐 은행도 뭐 말 번복하고 뭐 신규 가입자를 아예 못 받게 이제 정부에서 압력도 넣고 뭐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온 거고 다만 한국이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 국가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모든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도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주요 내용인데 일본 그 사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이제 나오는 거죠. 일본 법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상통화교환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죠. 법령이 이런 거 있어요? 가상통화 뭐 거래소에 관한 법령 아직 없죠. 일본이 발빠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가상통화교환업에 대한 규제가 자금결제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데 이게 결제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로 간주돼서 파산할 경우
민사재생 또는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이용자는 자산 상실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거래소 파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법이 없으니까. 예.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소 파산하고 튀겠죠? 그럼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금결제법 주요 내용에 보면 가상통화의 정의를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재산적 가치란 가상통화가 불특정 다수 간의 지불수단 기능 및 법정 통화와의 교환 기능, 전자거래 기능을 갖지만 법정 통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법정 통화랑 똑같이 취급하진 않지만 이러한 기능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가상통화 교환업에 대한 등록제. 자, 이건 뭐예요? 교환업이니까 거래소란 얘기잖아요. 그쵸? 거래소를 등록제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지금 난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뭐 별하별 거래소가 다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래소들이. 근데 그런데 투자했다가 돈 날리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뭘 빨리 했냐? 이런 이제 가상통화 교환업을 수행하려면 자본이나 순자산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리고 총리 대신에게 등록을 받은 자만이 가상통화 교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예요?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 못한다. 이렇게 거래소를 만드는 조건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래소에서 어떤 한국에서 발생된 코인을 이제 거기에다 그 거래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래소가 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 통제하는 기관이 있으면 빨리 들어와야 되겠어요? 안 들어와야 되겠어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느리다. 모든 것들이. 지금 느리다는 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빨리, 이거 언제예요? 이거 일본은 이제 벌써 예전에 한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예전에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죠. 증권 거래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 코인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따로 따로 있는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업비트, 네, 그 다음에 빗썸, 네, 그런 데들이 그 대표적인 거래소예요. 근데 그 거래소가 그 거래량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탑급에 속하는 거래소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거래소들이 어, 그렇게 거래 양도 많고 한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면 다른 데서는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에어드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어드랍은 뭐냐면 공짜로 이제 코인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가지고 있는 데들은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코인 뭐를 주겠다.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줬던 적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근데 타국의 거래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거래소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대응성이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고요. 뭐 혹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제 약간 일찍 끝난 관계로 혹시 질문 있는 부분들 뭐, 뭐 간단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뭐 ICO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거래소에서 예, 코인 회사들 여러 코인 회사들로부터 예,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한테는 돈을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거래소 상장하려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이제 아마 그 금액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코인 어디 거 사요? 그거는 이제 그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를 하실 때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주식 아니면 뭐 부동산 아니면 어차피 적금 아니면 예금 보험 아니면 결국에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이 있으면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들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최선의 금액으로 잘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공부를 좀 이 분야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 ICO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ICO의 90%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럼 10% 정도 되는 ICO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지 옥석을 잘 가리시고 그 다음에 기존 코인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그 알트코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10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조금 최소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들은 좀 고민하셨다가 유력한 알트코인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건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코인들은 좀 유력할 것 같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공개적인 방송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제 멱살 잡으러 또 김훈 의원님이 지금 또 올라오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단계 코인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단계 코인은 스캠. 자, 스캠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 코인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코인이다 그러면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